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 5년차 며느리였던 사람입니다. 였던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해줬어?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심지어 제일 친한 친구도 제 얘기를 듣곤 한숨부터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 정도까지 참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5년 동안 매달렸던 이들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낸 날에 대한 거예요. 조금은 긴 얘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외할머니 손에 컸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전부터 진짜 많이 싸우셨거든요.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 던지고, 가끔은 아빠가 문을 쾅 닫고 나가시면 며칠씩 안 들어오시고, 저는 그때 입을 뒤집어 쓰고 귀 막고 있었어요. 제발 그만 싸워라. 제발. 결국 제 소원이 이루어졌죠. 갈라서게 되셨으니까요. 아빠는 이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재혼하셨대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더니 저한테 연락이 뚝 끊겨버렸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점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나중엔 아예 안 오더라고요. 생일에도 한 해의 끝에서도 연락은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빠한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셨어요. 돈 벌어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처음 몇 년만 그랬죠. 나중엔 거기서 새 남자 만나셔서 새 가정을 꾸리셨다네요. 그 얘기를 할머니한테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아 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양쪽 부모님한테 다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때는 어찌저찌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명절이 제일 싫었어요. TV만 틀면 온통 가족 특집이잖아요. 추석 특선 영화, 설날 예능, 뭐든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웃으면서 밥 먹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어른들은 정답 나누면서 요즘 애들 잘 크지? 하고 세뱃돈 주고받으면서 올해도 건강해라 하시고, 전 그 장면 보면서 울었어요. 할머니 몰래 방에 들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집은 왜 저렇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저런 가족이 없을까? 다른 애들은 다 있는 건데 왜 나만 없을까? 그 생각에 명절 연휴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계약하고 와서 이야기할 때도 힘들었어요. 나 이번에 이모네 갔다 왔어. 사촌들이랑 진짜 재밌게 놀았어. 우리 할머니 댁에 친척들 엄청 많이 모였어. 세뱃돈 대박이야.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웃으면서 좋겠다 했지만요, 속으론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랑 둘이서 조용히 떡국 먹는 게 전부였거든요. 친척이라고는 가끔 연락 오는 이모 한 분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자주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냥 가족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서로 안부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걱정해주고, 나중에 아이라도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뻐해 주시고, 일상에서 늘 서로를 위하는 그런 가족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거 말이에요. 그런 저의 결핍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건 할머니뿐이었죠.
저희 할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셨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 김밥 그런 거 파시는 진짜 작은 가게요. 저는 학교 끝나면 바로 거기로 갔어요. 가게 구석에 조그만 책상 놓고 거기서 숙제하고 어묵 국물 마시면서 저녁 때까지 있다가 할머니랑 같이 집에 들어갔죠. 할머니가 떡볶이 떡 불리고 어묵 육수 내리고 김밥 말고 하시는 거 어깨너머로 매일 봤어요. 자연스럽게 음식에 관심이 생겼고 나도 해볼래 하면서 옆에서 도왔죠. 처음에 김밥 말다가 밥을 너무 많이 넣어서 터뜨린 적도 있고 떡볶이 양념을 잘못해서 너무 짜게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혀를 차시면서 웃으셨어요.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되지. 요리를 친숙하게 배우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과제빵 쪽으로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빵집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분식집도 좋지만 저는 빵이 더 좋았어요. 가꾼 빵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 맡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작은 빵집 들어가서 보조로 일하면서 경험 쌓았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반죽 치대고 빵 굽고 매장 정리하고 밤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쓰러지듯 잤죠. 그렇게 몇 년 버티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도 내 가게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랑 할머니가 조금 보태주신 돈, 대출을 합쳐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동네 골목 귀퉁이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요. 테이블 2개밖에 못 놓는 그런 곳. 물론 처음 1년은 진짜 힘들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빵을 버리는 날이 많았어요. 새벽부터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저녁 때 남은 빵 치우며 속상해서 운 적도 있어요.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접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근데 1년, 2년 지나니까 단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출근 전에 들르는 회사원분, 아이 손잡고 와서 아이가 여기 빵 좋아해요 하시는 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식빵 사러 오시는 할머니, 사장님 여기 빵 먹으면 이상하게 집이 생각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울컥했어요. 아, 내가 만든 빵이 누군가한텐 집 같은 느낌을 주는구나.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가게 일하면서도 이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했어요. 저녁에 문 닫고 집에 가면 할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긴 한데 북적북적한 가족의 품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저는 언젠가 결혼하면 대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늘 생각했어요. 시끌벅적하고 따뜻하고 서로 챙겨주는 가족.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음식 만들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런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 꿈이 점점 짙어질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제 빵집 단골이었어요.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렀어요. 문 여는 시간이 7시였는데 7시 10분쯤 되면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죠. 늘 같은 시간에 와서 빵 이것저것을 사가고는 했죠. 처음엔 그냥 손님 중 하나였어요. 매일 오니까 얼굴은 익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랄까, 다른 손님들은 늘 바빠 보이거든요.
빵 집어서 이거요 하고 계산하고 휙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항상 저에게 눈 맞추고 인사를 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예의 바른 손님이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묘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게다가 젊은 손님이 혼자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비가 와서 손님이 거의 없었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똑같은 시간에 왔어요. 우산 접으면서 들어오더니 사장님, 비 오는 날은 손님 없어서 힘드시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몇 달쯤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시간이 되면 괜히 문 쪽을 쳐다보고 들어오면 속으로 왔네 하고 오늘은 뭐 살까? 오늘은 무슨 표정일까? 오늘은 무슨 말할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빵을 고르지 않고 계산대로 바로 오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작은 메모지였어요. 사장님, 이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얼굴도 빨개져 있었고요. 메모지를 저한테 내밀면서도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밥 한번 먹어주실 수 있을까요? 연락처 남깁니다. 손글씨로 적은 쪽지였어요. 약간 삐뚤빼뚤했지만 글씨로 정성껏 쓴 게 느껴졌죠. 그 메모지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나한테도 이런 경험이 생기는구나. 솔직히 귀여웠어요. 저는 나가려는 그 사람을 붙잡고 바로 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연락 주세요. 그 사람 표정이 밝아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더라고요. 문 나서면 뒤돌아서서 한 번 더 인사하고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첫 만남은 며칠 후에 가졌어요. 가게 문 닫고 저녁에 근처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뭔가 준비해온 게 있는 것 같은데 긴장해서 말이 안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밥 먹으면서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근처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한다고 했어요. 손이 크고 투박하게 생겼는데 말은 조곤조곤하고 다정했어요. 대화하다 보니 저한테 항상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이런 말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가게 꾸려오면서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요. 연애하면서 남편 가족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은 되게 화목해요. 원래는 부모님이랑 누나까지 네 가족이었는데 누나가 결혼하면서 식구가 더 늘었죠. 명절이나 기념일 때마다 다 모여요. 같이 밥 먹고 고스톱 치고 조카들 세뱃돈도 주고 누나네 애들이 둘인데 걔네가 진짜 귀엽거든요. 저한테는 그 얘기가 동화책 속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진짜 저런 가족이 있구나. TV에서만 보던 그런 가족이 실제로 있구나. 저도 저기 끼고 싶다. 저도 저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남편이 좋은 건지 남편의 가족이 좋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때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잠깐 나 생각할 시간 좀 줘. 남편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싫어? 하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결혼이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겁이 났던 거예요. 저는 부모님 이혼을 직접 봤잖아요. 처음엔 좋아서 결혼했을 텐데 나중엔 매일 싸우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결국 갈라서더니 저를 서로 떠넘기듯 했잖아요. 전 그렇게 되기 싫었어요. 결혼하면 진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요. 며칠 후에 남편을 다시 만나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솔직히 말할게. 결혼 싫은 거 아니야. 근데 무서워. 난 결혼하면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때마다 다 같이 모이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시부모님이 손주 예뻐해 주시고 시누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거 있잖아. 북적북적하고 따뜻한 거. 난 그게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또 섣불리 결정했다가 우리 부모님처럼 될까봐 그게 무서워. 남편이 한참 제 얘기를 듣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집이 딱 그래. 우리 엄만 며느리 들어오면 딸처럼 대하겠다고 해. 그리고 우리 가족 정말로 화목하거든. 수연은 네가 원하는 그런 가족이야. 믿어줘.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어요.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를 제대로 보기보다 남편 내 가족이라는 환상에 빠져버린 거였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대가족, 화목한 가정이 바로 저기 있구나. 저기 들어가면 나도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거구나.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남편 차에 타고 시댁으로 향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관벨 누르기 전에 남편이 긴장하지 마. 어차피 다 사람 만나는 건데 뭐. 라고 무덤덤히 말했는데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덥석 안으셨어요. 어머 세상에, 얼굴이 진짜 곱네. 아유,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들어와. 처음 보는 사람을 저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다니 전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저렇게 날 안아준 적 있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과묵하시지만 미소가 다정했어요. 말씀은 별로 안 하셨는데 눈빛이 따뜻했죠. 어서 오렴. 많이 긴장했지? 편하게 있어. 시누이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옳게 되실 분이구나? 반가워요. 맨날 얘기해서 궁금했어요. 친근하게 웃으면서 악수까지 청하더라고요. 저녁상 앞에 둘러앉으니까 정말 제가 꿈꾸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시어머니가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하시면서 제 앞에 반찬을 올려주시고 시누이가 남편한테 이야 우리 동생 좋은 사람 만났네 하면서 놀리고 시아버지가 웃으며 덕담해 주시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앞으로 넌 우리 집 딸이라고 생각해. 며느리도 가족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기뻐서요. 드디어 찾았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가족을. 이 사람들이랑 가족이 되면 나도 드디어 북적북적한 집에서 행복하게 정을 나누며 살 수 있겠구나. 그때 순진했던 절 생각하면 불쌍해요.
저는 그 달콤한 말들이 전부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딸처럼 생각하겠다, 가족이다, 그 말들이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사교적인 인사였을 수도 있다는 걸, 아니면 며느리를 꼬시려고 던지는 미끼였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땐 전혀 몰랐어요.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는데 주말마다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와라, 밥 먹으러 와라 하셔서요. 저는 기꺼이 갔죠. 가족들 보는 게 좋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늘 우리 수연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수연이 왔어? 우리 수연이 밥 먹었어? 우리 수연이는 뭐가 맛있어? 그 호칭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라는 말이요. 저도 이제 이 가족의 우리 중 한 명이구나. 그 소속감이 저한텐 정말 소중했어요. 음식 준비라도 도우면 시어머니는 꼭 챙겨주셨어요. 고생했어. 이것도 먹어. 며느리가 고생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제 앞에 맛있는 것만 갖다 놓으시고 과일도 깎으시고 전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마음을 써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했어요. 그래서 더 며느리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했죠.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일주일치 반찬을 해드렸어요. 제가 빵집 하면서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기본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했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약과도 직접 구워서 갖다 드렸고요. 빵집 하면서 배운 제과 기술로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실 때마다 어찌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가 빵집 하는데 솜씨가 장난이 아니야. 이것 봐, 약과도 직접 만들었어. 진짜 금손이라니까? 친척분들이 와 진짜 맛있다, 며느리 복받았네 하시면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러게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시고 전 그 말 들으면서 속으로 뿌듯했어요. 인정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신호가 있었어요. 칭찬 뒤에 항상 뭔가가 붙더라고요. 수연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것도 못해. 우리 친척 중에 누구네 며느리 있잖아. 걔는 명절에 와도 손 하나 까딱 안 한대. 아이, 수연인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나은 거야. 요즘 다른 며느리들 보면 얼마나 꼴값인지 모른다니까. 수연이 같은 며느리 얻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칭찬 같은데 기분이 묘했어요. 왜 자꾸 다른 며느리랑 비교를 하시지? 왜 매번 다행이라고 하시지? 그냥 나한테만 잘한다고 하시면 안 되나?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더 잘해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그 생각만 했죠. 그 이후 결혼 1년쯤 됐을 때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주말에 시댁 가서 저녁에 먹을 요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김치찌개 한 숟갈 드시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이거 국이 좀 짜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간을 잘못 맞췄나 봐요. 수연아, 네 음식 솜씨를 내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기본적인 간도 못 맞춰? 가슴이 뜨끔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 주에 시댁 갔을 때는 청소 지적을 받았어요. 어머, 여기 청소 안 했네? 여기 먼지 봐.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TV 장식장 뒤쪽이었어요. 솔직히 그 안쪽까지는 청소를 안 했거든요. 저는 얼른 걸레 들고 닦으면서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못 봤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데
아니, 청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말에 좀 찔렸어요. 근데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건가 싶어서 다음부터 더 꼼꼼하게 청소했어요. 장식장 뒤쪽도 소파 밑도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더 열심히 하면 또 평소처럼 칭찬해 주셨죠. 역시 우리 수연이는 달라. 내가 뭐라 하면 바로 고치잖아. 아니, 다른 며느리들은 그것도 못해.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더 매달렸어요. 칭찬받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지적받으면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매 순간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안 좋으신가? 내가 뭘 잘못한 건 없나?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완전히 덫이었어요. 당근 줬다가 채찍 줬다가 반복하시면서 저를 길들인 거예요. 칭찬해주면 제가 기뻐하고 지적하시면 불안해하면서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이클이 반복된 거예요. 저는 인정받고 싶다는 결핍 때문에 눈이 멀어 그걸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부려먹기 좋게 만들고 있던 거예요. 저는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약점을 쥐어드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완벽하게 이용한 겁니다. 결혼 2년차 되던 해 갑자기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날 새벽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급하게 택시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증 지주막하 출혈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는데 수술을 빨리 해야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모아놓고 설명하시는데 수술비가 이것저것 다 해서 좋게 1억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급한 대로 시누이한테 전화했는데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도 지금 빠듯해서 많이는 못 보태. 몇백 정도? 시어머니 얼굴이 어둡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남편한테 넌 얼마나 있어 하시길래 남편이 핸드폰으로 통장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저희는 생활비를 합치지 않고 각자 지출하며 쓰고 있었기에 얼마를 모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겨우 1,000만 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대체 그동안 모으지 않고 뭐하고 있었던 거지?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만약 제대로 수술을 못 받으시면, 만약 잘못되시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이 가족이 어떻게 될까? 새벽에 남편이 자판기 커피 들고 옆에 앉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떡하지? 수술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 줄이야. 저는 다음날 결심을 굳히고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빵집 팔려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가게 권리금이랑 내가 모아둔 돈 합치면 1억 5천 정도 돼. 그거면 수술비 충당 가능할 거야. 남편이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가게 당신이 몇 년 동안 힘들게 키운 거잖아. 아버님 수술이 더 중요하지. 가게는 나중에 다시 하면 되잖아. 당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게야 다시 열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이 가족은 제가 그토록 원하던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빵집을 정리했어요. 가게 권리금 받고 그동안 모아둔 돈 다 합쳐서 1억 5천이 모였어요.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밤 늦게까지 빵 굽고 손님 맞이하면서 오랫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요. 그 돈을 남편 계좌로 넣으면서 문자로 말했어요. 이건 당신이 준비했다고 해. 뭐? 왜? 이건 네 돈인데. 그냥 생색내기 싫어서.
진짜 가족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 난 그냥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누가 냈는진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갚아. 알겠지? 수연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 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당연히 몰랐어요. 아들이 어디서 마련한 돈인 줄로만 아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 돈을 이렇게 마련했네. 기특하다 내 아들 하시더라고요. 조금 웃긴 건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그 거액이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1,000만 원만 있다고 한 사람이 1억 5천을 가져갔는데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웃기만 했죠. 뭐 가족이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생색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후유증이 크게 있었어요. 왼쪽 다리랑 상반신이 불편해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셨죠.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했고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돌봐야 했어요. 퇴원하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수연아,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아버지가 이제 혼자 못 다니셔. 내가 옆에서 돌봐야 하는데 나 혼자는 힘들거든. 너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니? 합가를 제안한 것이었어요.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진짜 힘들어 보여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건 맞는데 수연이 네가 힘들 것 같아서. 빵집도 없어졌고. 빵집 없어졌으니까 오히려 시간은 있어. 그건 괜찮아. 그럼 내 입장에선 합치는 게 좋지. 딱 1년이야. 1년만 돌봐드리고 다음부턴 알아서 해달라고 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수연아. 전 그렇게 합가를 결정했어요. 시댁으로 들어간 후로는 제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 시부모님 드실 죽이랑 반찬 차려드리고 시아버지 약 챙겨드리고 오전엔 시아버지 모시고 재활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모시고 오고 오후에는 집안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밤에는 시아버지 다리 마사지 준비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빴어요. 저녁 먹고 나면 진짜 녹초가 됐죠. 이 정도로 힘들 줄 알았으면 절대 합가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주 오던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추게 됐어요. 그마저도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몇 시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올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올케 덕분에 편하시겠다. 진짜 복 받으셨네. 근데 그 말을 저한테 직접 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만 하고 저한테는 올케 수고해요 정도?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수연아 고생 많아.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셨죠. 근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그 말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대신 이런 말이 늘었어요. 수연아 이것도 해. 수연아 저것도 해놔. 수연아 아버지 약 왜 아직 안 챙겼어? 수연아 청소 여기 안 했네. 제가 하는 모든 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감사하긴커녕 조금만 늦거나 빠뜨리면 지적이 돌아왔죠. 남편은요? 일 다녀오면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잠들고 저 혼자 설거지하고 부모님 모시고
일과가 다 끝나면 거의 새벽이 다 된 시간이었죠. 남편은 이미 코 골고 자고 있고요. 원래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시댁이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게으른 소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잘한다는 말은 순전히 저를 설득시키려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였어요. 무급 간병인. 시누이가 저를 본격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한 건 어느 명절 때부터였어요. 친척들이 시댁에 다 모였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차려냈어요. 전, 잡채, 갈비찜, 나물 몇 가지 최대한 정성껏 만들었죠.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음식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우리 수연이가 한 거야. 난 손 하나 안 댔어. 진짜 효녀야 우리 수연이. 딸보다 낫지. 딸보다 낫다. 그 순간 시누이 표정이 확 굳는 게 보였어요. 웃고 있던 얼굴이 순간 싸늘해지더라고요. 전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칭찬해 주셨구나. 기분 좋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엄청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였는데 갑자기 거의 매일 전화하더라고요. 저녁 때쯤 되면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리고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한참 통화하시다가 나오셨어요. 이상한 건 전화 끊고 나면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우리 수연이 하면서 웃으셨는데 점점 그 웃음이 사라지고 뭔가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야 알 수 있었죠. 글쎄 시누이 남편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민서가 나 엄마한테 얘기했어. 뭘? 올케 얘기.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 올케가 왜 저렇게까지 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에 아버지 간병까지. 보통 며느리가 저러겠어? 뭔가 노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수연이가 뭘 노려. 넌 몰라서 그래. 걔 원래 집안도 없었잖아. 부모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고. 우리 재산 보고 시집 온 거 아니야? 지금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지. 나중에 재산 달라고 할걸? 올케가 친한 척하면서 엄마 빼앗으려는 거야. 조심해. 우리한테 무슨 재산이 있어. 누나나 말 조심해. 남편이 저한테 그 대화 얘기를 전해줬을 때 정말로 충격받았어요. 제가 뭘 노려요? 전 진심으로 이 가족 좋아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건데. 재산? 1억 5천을 갖다 바친 사람이 무슨 재산을 노려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돈이 제 돈인 줄 모르시잖아요. 그저 아들이 준 돈인 줄 아시니까 시누이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우리 수연이라고 부르셨는데 이제는 그냥 수연아였어요. 예전엔 제가 밥 차려드리면 고마워라고 하셨는데 이젠 그냥 아무 말 없이 드셨어요. 예전엔 가끔 힘들지 쉬어 하셨는데 이제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뿐이었죠. 점점 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 그 말을 믿으시나? 왜 갑자기 이러시지? 더 열심히 하면 되나? 그래서 아침을 더 정성껏 차리고 청소를 더 꼼꼼하게 하고 시아버지 재활을 더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예전 같은 대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시댁에서 찍힌 거였어요. 시누이의 말 한마디예요. 걔는 뭔가 노리는 거야.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 마음에 박힌 거예요. 저는 아무리 잘해도 이제 의심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전 정말로 진심이었거든요. 진심으로 이 가족을 좋아했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진심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통하기는커녕 오히려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진 걸 느끼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에 간병까지 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점점 더 지적만 돌아오니까요. 예전엔 그래도 우리 수연이 소리 들으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수연아 이것 해, 수연아 저것 해 하는 명령뿐이었어요.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아 어느 날 저녁에 남편한테 털어놨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이 TV 보다가 고개만 살짝 돌리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뭘 해도 지적만 하시고 나 뭘 잘못한 거야? 신우 말 때문에 저러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다시 TV를 보는 거예요. 그냥 예민하신 걸 거야. 아버지 간병하시느라 엄마도 힘드신 거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나 매일 여기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잖아. 밥 차리고 청소하고 아버지 병원 모시고 재활 도와드리고 나도 힘들어. 근데 왜 나만 참아야 해? 다들 나한테 화풀이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수연아 힘든 거 알겠는데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 나도 피곤하다고. 제발 좀 그만하자. 나중에 이야기해. 그러고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되돌아보니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등이 생기면 피하는 사람, 문제가 터지면 눈 감고 없는 척하는 사람. 전 연애할 때 그게 편한 성격인 줄 알았거든요. 싸우지 않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편한 게 아니라 그냥 비겁한 거였어요. 자기가 불편한 거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설거지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빵집 팔아서 1억 5천 갖다 바치고 몇 년 동안 간병하고 매일 밥 차리고 청소하고 근데 남편은 피곤해 한마디로 끝이라니. 시어머니는 날 의심하고 시누이는 뒤에서 험담하고 남편은 외면하고 난 대체 뭐야? 이 집에서의 나는 뭔 존재야? 그때부터 뭔가 마음속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었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더 열심히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결혼 5년차 되던 해 봄이었어요. 그날은 시누이가 온 날이었죠. 평소처럼 저녁 준비해서 식탁에 차려놨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뭔가 좋은 일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아 맞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한 거 이제 슬슬 계획 짜야지. 전 귀가 번쩍 뜨였어요. 가족 여행이라니. 결혼하고 5년 동안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는데요? 뭐 준비하면 될까요? 제가 뭐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눈을 맞추시더니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고요. 분위기가 이상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그게 이번엔 식구들끼리만 가려고. 네? 식구들끼리요? 저는요? 아버지 간병도 있고 하니까 네가 집 좀 봐줘. 우리 가 있는 동안 집 비우면 안 되잖아.
저는 멍해졌어요. 잠깐,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어머니, 저도 식구 아닌가요? 저는 왜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수연아, 아버지 상태 알잖아. 누가 돌봐? 아이, 우리 다 같이 가면 아버지는 어떡하고?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 잠깐 부르면 남한테 맡기게? 집안 사람이 있는데?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시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를 누가 돌보긴 해야 하잖아요. 그게 저라는 사실이 이상했지만요. 그날 밤 남편이랑 시누이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방에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서 어렴풋이 들렸어요. 누나. 아니, 안 말했어. 엄마가 싫어하잖아. 알아. 조용히 할게.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엄마가 싫어한다고? 남편이 전화 끊고 들어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방금 뭐야? 어머니가 뭘 싫어하셔? 남편이 움찔하더니 아니야, 누나랑 그냥 여행 얘기한 거야 하고 얼버무렸어요. 나 빼고 가는 여행 얘기? 대답해봐. 나 빼고 가기로 한 거야? 처음부터?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이번엔 가족끼리만 가고 싶대. 미안해. 가족끼리만. 그 말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전 가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도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병간호는 맡기면서 가족이 아니라 여행은 못 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저는 그날 밤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그냥 넘어갈까? 아버님 간병 핑계 대면서 응 알았어 하고 넘어갈까? 예전에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가족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참고 넘어갔겠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빵집 팔았던 거,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던 거, 시누이한테 뒤에서 욕먹었던 거, 남편한테 외면당했던 거.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확실하게. 출발하기로 한 당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제 캐리어를 꺼냈어요. 거실 한가운데 탁 놔두고 짐을 싸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너 그거 뭐야? 저도 짐 싸려고요. 여행 가야죠.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당황하신 거죠?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 못 하신 거겠죠. 수연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번엔 어머니,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는 캐리어에서 손을 떼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저는 못 가요? 아버지 간병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싫으신데요? 시어머니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오이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엄마가 불편하다잖아. 형님, 저한테 왜 그래요? 제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시누이가 피식 웃더니 아, 진짜 모르겠어? 하는 거예요. 그 비웃는 표정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직접 말씀해 주세요. 왜 저는 안 되는지.
시어머니가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결국 입을 여셨어요. 너랑 있으면 불편해.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어. 긴 말하고 싶지 않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아니 가족 여행인데 왜 따라와? 넌 가족이 아니잖아. 가족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집과 식구들을 위해 바쳤던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휙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신기하게 눈물이 안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뭐랄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 이 사람들한테는 나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상한 기대에 발목 잡혀 현실을 보고 있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 대답이 생각보다 너무 차분해서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가족 안 할게요. 뭐?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전 가족 아니라고. 그럼 저도 더 이상 가족인 척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부에서 가족들의 번호를 모두 지웠어요. 시어머니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답 안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제가 그동안 해둔 반찬통들이 가득 있었어요. 전 그걸 하나씩 꺼내서 비닐봉지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셨는데 전 계속했어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뭐? 아니, 반찬을 처리해? 네, 저 가족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여기 둘 이유 없죠.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신 거죠. 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예감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제 행동을 본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수연아, 잠깐 진정해. 엄마가 말실수하신 거야.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여행 갈 거야? 뭐? 대답해. 나 빼고 여행 갈 거야, 안 갈 거야? 남편이 우물쭈물했어요. 수연아, 이번만 엄마가 힘들어하셔서 내가 대부분 준비한 거라 빠지면 안 돼. 미안해. 한 번만 이해해줘.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답은 나온 거잖아요. 그래, 잘 다녀와. 그렇게 한바탕 소란 후 시댁 식구들은 정말로 제주도로 떠났어요.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나갔죠. 시어머니, 시누이네 가족, 그리고 남편까지 다들 들뜬 표정으로 캐리어 끌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나가면서 절 쳐다봤어요. 뭔가 미안한 표정이었는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다녀올게, 미안해, 가서 연락할게 이렇게만 말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한참을 거기 서 있었어요. 이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나 혼자 집에 남겨두고 병간호만 맡겨두고 일주일 동안의 가족 여행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살겠다고.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요양보호사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결제는 집에 있던 시어머니 카드로 했죠. 일주일 동안 맡아달라고 하고 최소한의 것들만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잡혀있던 재활병원 예약도 전화해서 취소했죠.
네, 보호자 사정으로 취소합니다. 그 다음 남편 번호로 병원 예약건에 대해서만 문자를 남겼어요. 아버님 재활병원 다음 주에 내가 예약 잡아둔 거 취소할게. 다시 예약하시려면 당신이 직접 전화해야 해. 그 밖에 내가 아버님을 위해 준비한 거 다 취소할 거니까 알아서 챙기고. 그리고 먼저 짐을 쌌어요. 제 옷, 제 물건만요. 시댁에 있는 것 중에서 제 것만 골라서 캐리어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우선 냉장고와 서랍에 제가 마련해뒀던 반찬과 식품들을 버리거나 따로 챙겼어요. 어차피 제가 만든 거니까 제 마음이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몇 개 버리긴 했지만 제대로 뒤져보니 거의 다 제 손에 거친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준비했어요. 은행에 가서 몇 년 전 계좌이체 내역을 떼왔어요. 제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1억 5천이 넘어간 기록이요. 날짜, 금액 다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랑 나눈 문자 내역도 캡처해뒀죠. 당신이 준비했다고 해 라고 보낸 거, 고마워 라고 답장 온 거 다 증거로 남겨뒀어요. 빵집 매매 계약서도 찾아냈어요. 그때 얼마에 팔았는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여행을 가 함께 웃고 떠들며 신나게 제주도에서 노는 동안 전 완전한 이별 준비를 다 마쳤어요. 다신 없을 저만의 복수를요. 준비를 다 마친 직후 원래 일주일 있다가 오는 일정이었던 시댁 식구들이 사흘 만에 급하게 돌아왔어요. 왜냐고요? 제가 병원 예약을 취소해버렸으니까요. 병원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예약이 취소되셨는데 다시 잡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저는 안 받았어요. 몇 번이고 전화 오는데 다 무시했어요. 게다가 요양보호사가 어머니에게 보고 문자를 했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연락했고 남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수연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요양보호사는 뭐야? 저는 전화를 끊고 문자로 답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예약한 재활치료 취소했다고. 그리고 난 이제 집은 나갈 거니까 요양보호사 부른 거야. 설마 나한테 끝까지 부탁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뭐야? 왜 취소해? 아버지 재활은 어떡하고? 그리고 집을 나간다니 무슨 말이야? 저는 곧장 답장했어요. 나 가족 아니잖아. 가족 일은 가족이 알아서 해. 제 대답에 놀란 식구들은 그렇게 여행 일정 단축하고 급하게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바로 부랴부랴 왔을 거예요.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뭘 느꼈을까요? 집이 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냉장고 열면 반찬이 하나도 없고 시아버지 약 케이스도 비어 있고 달력에 병원 일정도 없고 제 물건도 다 사라져 있었을 거예요. 집도 엉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처음 본 요양보호사가 반겼겠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지금 어디야? 정말 집 나간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일 저녁 7시 시댁에서 보자. 다 같이 모여 있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거야. 그때 보자. 할 말 있어. 그리곤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저녁 7시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시댁에 갔어요. 거실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시누이네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어딘가에 맡겼나 봐요.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터질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겠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식탁에 탁 올려놨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수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출이라도 하는 거야?
왜 애꿎은 반찬을 다 버리고 약도 치우고 병원까지 취소하고 난리야? 너 지금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저는 웃었어요. 가출이요? 며느리요? 어머니, 저 가족 아니잖아요. 가출은 가족이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아버님 수술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건 갑자기 왜? 그때 수술비 1억 5천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아들이 준비했지. 그동안 모은 거. 저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계좌이체 내역서였어요.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받아서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시누이가 옆에서 기웃거리면서 봤죠. 뭐야 이거? 전 아주 친절히 설명했어요. 제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간 1억 5천이에요. 날짜 보세요. 아버님 수술 직전이에요. 이 돈 사실 제가 빵집 팔고 여태 모아둔 돈 합친 거거든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보셨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거짓말이지? 올케가 지어낸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이야? 당신이 말해봐. 그 돈 어디서 났어? 남편이 한참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이가 준 거 맞아. 시어머니가 곧바로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리고 아버지 재활 지난 몇 년 동안 매일 제가 했어요. 병원 예약, 약 관리, 식사, 재활운동 전부 다요. 어머니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했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말을 끊었어요. 시누이는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용돈 받아가고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뒤에서 저 뒷담화하고 올케가 재산 노린다, 뭔가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누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뭔가 변명하려고 했는데 전 그냥 무시하고 다음 말을 했어요. 저는요, 진심이었어요. 진짜 이 가족이 좋아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예요. 빵집 팔 때도 생색 안 내려고 어머니한테 말 안 했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수연아, 내가 그때는...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전 가족 아니라고. 피가 안 섞였다고. 그럼 저도 이제 가족인 척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그걸 남편 앞에 밀어놨죠. 이거 이혼 서류야. 사인해줘.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연아, 잠깐.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말실수한 거야. 다시 생각해봐. 전 차갑게 대답했어요. 말실수? 그럼 그동안 말실수만 하신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 말실수 한 번도 못 막은 거네. 저의 강경한 태도에 시어머니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했다. 여행 같이 가자.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안 가요. 여행도, 이 집도, 이 가족한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1억 5천 돌려주세요.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거고요.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빌려간 돈은 돌려줘야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 돈을 돌려달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에요, 어머니. 이혼할 때 됐으니 빌려준 걸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라고 말한 흔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 증거예요. 저는 계좌이체 내역서, 빵집 매매 계약서, 문자 캡처 전부 다 보여줬어요. 필요하면 곧장 법적으로 가도 돼요. 전 준비됐어요. 시댁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멍하게 앉아 계셨고 시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뭐라 말도 못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는 거기 놔둘게요.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현관문 닫히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확 내려가는 느낌요. 그 이후 이혼은 6개월 만에 끝났어요. 1억 5천은 다 돌려받았어요.
시댁에서 집을 팔아서 마련했대요. 위자료도 만족할 만큼 받아냈고요.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순순히 합의하더라고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남편은 끝까지 사정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바뀔게. 근데 전 안 받아줬어요. 지난 5년 동안 기회를 줬잖아요. 이젠 정말로 끝이에요. 이후 저는 받은 돈으로 다시 빵집을 열었어요. 예전보다 작지만 어쨌든 제 가게가 다시 생긴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전엔 몰랐어요. 제 일을 하고 제 돈을 벌고 제 인생을 사는 거 정말 행복하고 값진 일이더라고요. 시댁은요, 제가 빠지니까 완전히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시누이한테 아버님 간병을 부탁했는데 나 바빠라며 모른 척했다네요. 결국 요양보호사 쓰게 됐고 시어머니가 직접 살림하시게 됐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게로 한번 찾아오셨어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아주머니, 손님으로 오시면 빵은 팔아드릴게요. 그게 아니면 돌아가세요. 그 말을 하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할머니가 예전에 그러셨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전 이제야 그 말을 알겠어요. 억지로 매달린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원해야 가족인 거죠. 지금 저는 다시 빵을 굽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어요. 가족의 행복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행복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